어르신, 잠깐만요. 다리 좀 들어보시겠어요? 따뜻한 수증기가 가득한 좁은 욕실 안. 48, 젊은 그녀의 젖은 손이 제 늙고 앙상한 허벅지를 스쳤을 때 저는 10년 넘게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얇은 셔츠가 땀과 물기에 젖어 그 안에 풍만한 가슴 윤곽이 제 등줄기에 고스란히 와 닿았습니다. 어르신, 몸이 참 좋으시네요. 아직 단단하세요.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제 귓가를 간지럽히는 순간 73, 메마른 장작 같았던 제 몸은 속절없이 반응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희는 멈출 수 없는 불길 속으로 함께 뛰어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20년 넘게 홀로 살아온 73, 한도영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의 황혼역계 불꽃처럼 찾아왔던 위험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야만 했던 제 부끄럽고도 기막힌 고백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 사연에 공감이 되신다면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제 인생은 먼지 쌓인 괴종시계 같았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제 시간은 그날에 멈춰버렸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지만 은퇴 후 제게 남은 것은 텅 빈 아파트와 죽은 아내의 사진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제 짝을 찾아 멀리 떠나버렸고 70이 넘은 노인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일조차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텅 빈 거실에서 홀로 눈을 떴습니다. 창밖의 세상은 바쁘게 돌아갔지만 제 세상은 늘 똑같았습니다. 책을 읽고 화초에 물을 주고 그리고 가끔씩 창밖을 내다보며 저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이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텅 빈 일상에 작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 옆집에 사는 48살의 윤정혜 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바쁘게 돌아다니는 남편과 사춘기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비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여자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통해 그녀의 일상을 훔쳐보곤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남편과 아들을 배웅하고 텅 빈 집에 홀로 남아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의 뒷모습, 밤늦게 술에 취해 돌아온 남편의 고함 소리, 그리고 그 소리를 애써 감추려는 듯 베란다에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던 그녀의 작은 어깨. 저는 그녀의 모습에서 젊은 날의 제 아내를, 그리고 지금의 저를 보았습니다. 저희는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마주쳤지만 가벼운 목례만 나눌 뿐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그저 옆집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젖은 신발을 갈아 신으려다 현관에서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하는 비명과 함께 허리에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쓰러져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저 멀리 거실에 떨어져 있었고 저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현관 바닥에 누워 이대로 외롭게 죽어가는가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현관문 도어락이 삐리릭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윤정혜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신음소리가 들려서. 그녀는 제 비명소리를 듣고 걱정이 되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이 제 이마를 짚어주었을 때 저는 10년 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제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 만남은 제게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재앙의 시작이었을까요?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허리 근육이 크게 놀라 저는 한동안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지내야만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바쁜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굶다시피 누워만 있는데 제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정의 씨였습니다. 어르신, 몸은 좀 어떠세요? 드실 만한 거라도 좀 챙겨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염치불구하고 그녀의 호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같이 저희 집을 찾아와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약을 챙겨주고 땀에 젖은 제 옷을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정희 씨, 미안해서 어쩌나. 내가 신세를 너무 많이 지는군. 아니에요, 어르신. 뭐려? 이웃끼리 돕고 사는 거죠. 그녀는 언제나 상냥하게 웃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저처럼 외롭고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그녀의 남편 박성민은 아내가 이웃집 늙은이를 간병하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집에 일찍 들어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그의 셔츠에서는 늘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정희 씨는 그런 남편의 셔츠를 말없이 빨래하며 베란다에서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분노와 함께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희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하셔서 많이 찝찝하시죠? 제가 목욕이라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뜻밖의 제안에 저는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그런 신세를. 괜찮아요. 아들이라 생각하세요. 저는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부축해 욕실로 이끌었습니다. 따뜻한 수증기가 가득한 좁은 욕실 안. 그녀는 제 윗옷을 벗기고 젖은 수건으로 제 등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 제 등에 닿는 순간 제 늙은 몸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뜨겁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몸을 움츠렸지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제 몸 구석구석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르신, 몸이 참 좋으시네요. 아직 단단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단순한 간병인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저와 같은 짙은 외로움과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길을 느끼며 잊고 있던 남자의 본능이 제 안에서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의 목욕 이후 저와 정희 씨 사이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눈을 마주칠 때마다 왠지 모를 부끄러움에 황급히 시선을 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만남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고 저는 그런 그녀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또다시 제 목욕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은밀했습니다. 그녀는 제 위로뿐만 아니라 아랫도리까지 모두 벗겨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깨끗하게 씻겨드릴게요. 그녀는 저를 욕조 안에 앉히고 거품을 내어 제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제 가슴을 지나 배를 어루만지고 마침내 제 다리 사이에 가장 민감한 곳에 닿았을 때 제 늙은 몸은 활처럼 휘어졌습니다. 정희 씨, 쉬, 가만히 계세요, 어르신. 다 어르신 몸을 위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뜨거운 욕망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마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길에 제 모든 것을 맡긴 채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기분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제 몸을 씻겨주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늦네요. 미연이라는 여자한테서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흐라며 제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여자도 아닌가 봐요.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니요, 정희 씨. 당신은 내가 본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답소. 저는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의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제 고백에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어르신, 저 너무 외로워요. 나도 그렇소, 정희 씨. 저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희는 텅 빈 욕실 안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서로의 몸으로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늙고 앙상한 몸을 진심으로 아껴주었고 저는 그녀의 지친 영혼을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을 넘어선 금지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비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와 정희 씨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이웃집 노인과 주부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나누는 뜨거운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남편 박성민이 집을 비울 때마다 제 집에서 만나 격렬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제 늙은 몸은 그녀의 젊은 열기 속에서 다시 청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몸을 탐하며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관계를 동네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영감 쯧쯧. 주책이야. 아들 뻘되는 유부녀랑. 그 여자도 문제야. 돈 보고 늙은이한테 붙었다는 소문이 자자해. 동네 사람들은 저희를 볼 때마다 뒤에서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그녀의 남편 박성민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희가 제 집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박성민이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뒤에는 동네 사람들이 잔뜩 몰려와 저희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년놈들, 내 놈들이 감히 내 집에서. 박성민은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속수무책으로 그에게 맞았고 정희 씨는 비명을 지르며 저희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이 사람은 아무 잘못 없어요. 내가 먼저 유혹했어요. 뭐? 내가 유혹해? 이 화상아. 박성민은 정희 씨의 머리채를 잡고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섬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오늘 여기서 죽을 줄 알아라.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제 늙은 몸 위로 주먹을 비오듯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늙고 병든 몸으로 그의 주먹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 온몸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갈비뼈 몇 대가 부러져 숨을 쉴 때마다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저를 간호하고 있던 아들의 입에서 저는 그날 밤 이후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성민은 저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바람난 아내와 늙은 상간남을 훈계한 것뿐이라는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벼운 벌금형으로 풀려났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비난은 저와 정혜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젊은 유부녀를 꼬드긴 파렴치한 늙은이가 되어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나듯 이사를 나와야만 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교사로서의 명예와 존경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정희 씨의 사정은 저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남편 박성민은 자신의 외도 사실은 쏙 빼놓은 채 오직 정희 씨의 잘못만을 물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알몸으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들마저 더러운 엄마는 필요 없다며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한순간의 불장난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긴 채 비참하게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저는 자식들이 얻어준 작은 원룸에서 홀로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 집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정희 씨였습니다. 어르신 잘 지내시죠? 저는 잘 지내지 못해요. 모든 것을 잃었고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욕해요. 남편은 그 여자와 당당하게 새살림을 차렸더군요. 왜 대가는 저만 치러야 하는 걸까요? 편지를 읽는 내내 제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비록 짧았지만 어르신과 함께했던 그 순간만큼은 저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여자였으니까요. 부디 건강하세요. 그녀의 마지막 인사에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희의 사랑은 정말로 그렇게 끝이 나버린 것이었을까요? 정희 씨의 편지는 제게 마지막 남은 삶의 의미마저 앗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 역시 저처럼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홀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욕망이 한 여인의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린 것만 같아 끔찍한 죄책감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찾아가 용서라도 빌고 싶었지만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주소조차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원룸에 갇혀 그날의 기억을 곰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웠던 살결, 욕실을 가득 메웠던 뜨거운 수증기, 그리고 저를 바라보던 그녀의 슬픈 눈빛, 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쓸모없는 사람처럼 지내던 어느 날, 제 원룸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부끄러워하며 연락조차 피하던 녀석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젠 그만하시죠. 아버지 때문에 저희까지 동네에서 얼굴 들고 못 다니겠습니다. 이 집도 정리하고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아버지를 위해서도 저희를 위해서도 최선이에요. 자식들은 제 건강이 아니라 자신들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가르치고 키웠건만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도 명예도 그리고 이제는 자식들마저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의 뜻대로 요양원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중
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정희 씨가 보낸 편지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때 편지 봉투 안쪽에 희미하게 찍힌 우체국 도장을 발견했습니다. 강원도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자식들 몰래 남은 돈을 챙겨 그날 밤 도망치듯 원룸을 빠져나왔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불꽃일지라도 저는 그녀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녀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을 찾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저는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며 꼬박 이틀이 걸려서야 편지에 찍힌 작은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인 아주 작고 외딴 곳이었습니다. 저는 정희 씨의 사진 한 장 없이 무작정 동네 사람들에게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물으며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허탕만 치고 가져온 돈마저 바닥이 보일 때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른 마을 구멍가게에서 저는 우연히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있는 초라한 행색의 여자, 윤정혜 씨였습니다. 정희 씨, 제 목소리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그녀는 10년은 더 늙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컵라면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르신이 여길 어떻게...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서로 기댈 곳 하나 없던 저희는 그렇게 기적처럼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녀는 그동안 작은 여관방에서 숨어 지내며 근처 식당에서 허드렛 일로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낡은 여관방에서 지난 몇 달간의 지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안하오, 정희 씨. 나 때문에 당신 인생이 이렇게 되었소. 아니에요, 어르신. 어르신 탓이 아니에요. 다 제 운명인걸요. 저희는 서로의 주름진 손을 잡고 서로의 상처를 위로했습니다. 그때 여관방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윤정희, 2년 여기 숨어 있었구나. 그들은 정희 씨의 남편 박성민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여기까지 저희를 쫓아온 것입니다. 당신들 뭐야? 당장 나가지 못해. 제가 소리쳤지만 그들은 저를 밀치고 정희 씨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사장님께서 당장 모시고 오라고 하셨다. 내년이 감히 위자료도 없이 도망을 쳐? 그들은 정희 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저는 늙고 병든 몸이었지만 그녀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손 놓지 못해, 이놈들아. 여관방 문이 다시 열리며 웬 젊은 청년 하나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건장한 체격으로 순식간에 남자들을 제압했습니다. 너는 누구야? 나는 윤정혜 씨 아들이다. 내 어머니한테서 당장 그 더러운 손 떼지 못해? 정혜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더러운 엄마는 필요 없다며 그녀를 외면했던 바로 그 아들, 지훈이가 어떻게 이곳에 나타난 것일까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아들은 정혜 씨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아버지 박성민의 외도 사실과 그가 미연이라는 여자와 새살림을 차린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어머니를 찾아 전국을 헤매고 다녔던 것입니다. 박성민의 부하들은 아들의 기세에 눌려
꽁무니를 빼고 도망쳤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그렇게 기막힌 재회를 했습니다. 어르신, 아니 아저씨, 그동안 제 어머니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은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셋이서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성민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밝히고 정혜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로 저희는 아들이 몰래 모아두었던 증거, 즉 박성민과 미연이라는 여자의 불륜 사진과 박성민이 정혜 씨를 폭행했던 녹음 파일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박성민을 상대로 이혼 무효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 박성민의 추악한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도를 숨기기 위해 오히려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고 늙은 노인까지 폭행했던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모든 증거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무효로 하고 박성민에게 모든 재산을 정혜 씨에게 넘기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저를 폭행한 혐의까지 더해져 그는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정희 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함께 서울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정희 씨, 나는 당신을 사랑했소. 하지만 나는 당신 남편의 폭력을 이겨낼 젊은 남자가 아니오. 나는 그저 늙고 병든 노인일 뿐이요. 저는 그녀의 행복을 위해 그녀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제 손을 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저에게 필요한 건 젊은 남자가 아니에요. 제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어르신 당신이에요. 그녀는 제게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서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희가 다시 만났던 그 시골 마을에 저희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정희 씨의 아들은 주말마다 저희를 찾아와 저희의 든든한 아들 노릇을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함께 눈을 뜨고 함께 밭을 일구며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어느 달빛 밝은 밤 저희는 마당 평상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어깨에 기대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아니 도영 씨, 고마워요. 내 인생에 다시 나타나줘서. 내가 더 고맙소, 정희 씨. 나를 다시 받아줘서. 저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그 어떤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서로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금지된 불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가 된 두 영혼의 소중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멈춰버린 괴종시계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시계는 73이라는 나이에 다시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의 품 안에서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저와 정희 씨가 부부의 연을 맺은 지도 어언 3년이 지났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의 삶은 저희에게 완벽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정희 씨는 박성민에게서 받은 위자료로 작은 찻집을 열었고 저는 그 찻집 마당에 예쁜 화단을 가꾸며 시간을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저희의 사연 많은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도 묵묵한 이해와 따뜻한 응원을 받는 애틋한 황혼의 로맨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혜 씨의 아들 지훈이는 저희의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찾아와 무거운 짐을 날라주고 찻집 일을 도우며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단단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저는 제 곁에 잠든 정희 씨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생각하곤 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다시금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를 느끼며 잠들 수 있다는 것은 제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길 때면 제 늙은 심장은 여전히 소년처럼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행복은 때로 불안의 그림자를 동반하는 법일까요?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저희는 찻집 마당 평상에 앉아 따뜻한 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찻집 앞으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차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제 또래의 낯선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한도영 씨 맞습니까? 저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렇더만 누구신지요? 남자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JS건설 대표이사 이강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 아내가 죽기 전에 만났던 마지막 남자요. 이강혁이라는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내 아내의 마지막 남자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내 아내는 20년 전에 이미. 허허,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군. 아니,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거겠지. 그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 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내, 김수연 씨. 참 좋은 여자였지. 하지만 당신 같은 답답하고 재미없는 남자 밑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의 말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아내를 모욕하지 마. 모욕? 나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요. 당신 아내 죽기 직전까지 내 품에 안겨 있었소. 당신이 학교에서 아이들이나 가르치고 있을 때 나와 함께 뜨거운 밤을 보냈다는 말이요. 그의 충격적인 고백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아내가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소.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올까? 그는 품속에서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아내 수연이가 이강혁이라는 남자와 함께 다정하게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아내의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아내와의 추억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이제 알겠소?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눈먼 남편이었는지를. 이강혁은 저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을 찾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요. 당신 아내가 죽기 전에 내게 남긴 물건이 있소. 그걸 돌려주러 왔지. 그는 제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 아내가 쓰던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 아내의 마지막 진심이 이 안에 담겨 있어. 그걸 읽고도 당신이 지금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유유히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일기장을 펼쳐 들었습니다. 과연 그 안에는
또 어떤 끔찍한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일기장은 아내가 암 진단을 받기 1년 전부터 죽기 직전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첫 장에는 저에 대한 원망과 삶에 대한 지루함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는 나를 그저 자신의 명예를 위한 장식품으로만 생각한다. 이 넓은 집에서 나는 철저히 혼자다. 일기장을 읽어 내려갈수록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평생을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저는 그저 무심하고 재미없는 답답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만났다. 이강혁. 그는 남편과는 다른 뜨거운 심장을 가진 남자다. 나는 그에게 흔들리고 있다. 아내는 이강혁이라는 남자를 만나 뒤늦게 사랑에 빠졌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저 몰래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왔고 아내는 그와의 관계 속에서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행복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있을 때면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 저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암이라고 한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오히려 마음이 놓인다. 이 지긋지긋한 거짓말을 끝낼 수 있으니까. 아내는 자신의 병을 저에게 복수할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남편은 평생을 나를 그리워하며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겠지. 그래. 그것이 평생을 나를 외롭게 만든 당신에게 주는 나의 마지막 선물이야.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아내가 사실은 저를 지독히도 원망하며 죽음으로 제게 복수하려 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그녀의 사진을 붙들고 흘렸던 눈물과 그리움이 모두 그녀의 계산된 연극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저는 끔찍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 전부가 거짓이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의 일기장은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과거의 나쁜 기억에 시달렸습니다. 정희 씨는 그런 저를 묵묵히 지켜보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도영 씨, 괜찮아요? 많이 힘드시죠? 내가 평생을 바보처럼 속고만 살았소. 저는 그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런 제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니에요, 도영 씨. 당신은 속은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한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제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분노와 배신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녀의 말이 맞다. 아내가 나를 속였을지는 몰라도 내가 아내를 사랑했던 마음까지 거짓은 아니었다. 저는 며칠 뒤 아내의 일기장을 들고 이강혁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이겼소. 당신 말대로 나는 평생을 바보처럼 살았더군. 이제야 깨달았소?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두시오. 나는 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소. 당신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저는 그의 면전에 아내의 일기장을 던졌습니다. 이건 당신이 간직하시오.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의 마지막 진심이니.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저는 그를 뒤로하고 망설임 없이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나쁜 기억에 얽매여 제 남은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를 털어낸 저희에게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시골 마을의 작은 찻집을 가꾸며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마주보고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정혜 씨의 아들 지훈이는 이제 저희의 든든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예쁜 며느리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를 데리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저와 정혜 씨의 머리에도 흰 서리가 희끗희끗 내려앉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서로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을 보며 웃을 수 있는 편안하고 다정한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저희는 온 가족과 함께 저희 집 마당에 모였습니다. 손주는 어느새 훌쩍 자라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희 씨와 함께 마당 평상에 누워 쏟아질 듯한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도영 씨,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그럼요. 우리는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해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 저희를 축복해주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녀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녀의 품에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행복과 앞으로 함께할 미래만을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저희의 사랑이 영원할 것을 약속하는 깊고도 평화로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상처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한 제 인생에서 가장 완전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멈춰버린 괴종시계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시계는 73이라는 나이에 다시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의 품 안에서 오늘 제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옥의 문턱에서 저를 구원해준 한 여자, 그리고 그녀와 함께 다시 찾은 제 인생의 황혼.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시면 큰 위로와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